너무 많은 돈은 독이 될 수 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는 그 독을 마시고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를 소나기에 쥐었고 대통령들을 압박했으며 법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천재라 불렀고 어떤 이는 악마라 불렀죠. 존 데이비슨 록펠러.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논란 많았던 남자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839년 뉴욕주 리치포드에서 태어난 존의 아버지 윌리엄 록펠러는 정말 신비로운 구석이 많았습니다. 빌은 정식 직업이 없이 행상인, 동물 조련사, 심지어 서커스에서 곰과 레슬링을 하며 살아갔다. 그런데 빌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감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집에 두고 몇 주씩, 때로는 몇 달씩 사라져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호화로운 마차를 타고 나타나서는 아이들에게 값비싼 선물들을 안겨주곤 했죠. 사실 빌이 그렇게 갑자기 많은 돈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떠날 때마다 이름을 바꿔서 활동했거든요. 윌리엄 록펠러 대신 윌리엄 레빙스턴 박사라는 가짜 신분을 사용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가짜 약을 팔았던 겁니다. 이런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자란 존은 매우 일찍부터 성숙해질 수밖에 없었고 어린 나이부터 농장 일을 도우며 동시에 학교도 다녀야 했습니다. 어린 존은 농장 일 외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예를 들어 숲에 들어가서 야생 칠면조의 알을 훔쳐와서 부화시켜 키운 다음 다 자란 칠면조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일을 했죠. 그리고 그 수익의 일부로 다시 새로운 칠면조를 사서 더 많은 알을 얻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사업적 감각을 보인 거예요. 존이 10살 때 빌이 젊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하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무죄로 판명됐지만 시골 마을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록펠러 가족은 더 이상 그 마을에서 살 수 없게 되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건 이후 빌이 오히려 더욱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고 심지어 다른 주에서 가짜 신분으로 중혼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존은 사실상 집안행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겨우 16세인 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곳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그래도 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노력이 6주간 계속된 후에야 드디어 휴이트 앤 터틀이라는 작은 상업회사에서 회계보조원으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죠. 존은 그날이 너무나 기뻐서 평생 9월 26일을 자신만의 기념일로 정했고 이날을 크리스마스나 생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휴이트 앤 터틀에서 일하면서 존은 비즈니스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상사가 $4,000짜리 수표를 금고에 넣는 것을 본 존은 그 금액에 완전히 매혹되어 버렸어요.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거울을 보며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언젠가는 저런 큰 돈을 다룰 수 있을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존의 첫 연봉은 $50였지만 1년 후에는 연봉이 $300로 인상되었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되었어요. 2년 후 경기 침체가 찾아왔지만 존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는 같은 사무실 건물에서 일하던 28세의 화학자 모리스 클라크와 함께 1859년 클라크 앤 록펠러라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주로 곡물, 생선, 콩, 고기 등의 식품을 사고 파는 사업이었는데 존의 성숙한 태도와 신뢰할 만한 외모 덕분에 사업은 점점 확장되어 갔습니다. 업계의 나이 많은 사업가들도 그를 미스터 록펠러라고 부르며 동등하게 대우했죠. 1861년 미국의 남북 전쟁이 발발했을 때 존은 독실한 침례 교도로서 노예 제도를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직접 군대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300를 지불해서 대체 입대를 했고 심지어 여러 북군 병사들에게 장비를 제공하는 비용까지 부담했어요. 전쟁은 북부 경제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었고 클리블랜드는 북군의 중요한 보급기지가 되면서 존의 농산물 사업은 1862년 한 해 동안 거의 4배로 성장했습니다. 1859년
펜실베이니아에서 최초의 상업적 유정이 개발되면서 오일 러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존은 사무엘 앤드루스라는 젊은 화학자를 만났는데 앤드루스는 원유를 정제해서 등유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존과 클라크는 앤드루스에게 $4,000를 투자해서 정유소를 건설했고 단 1년 만에 정유소가 회사 전체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865년 클라크는 자신의 지분을 존에게 팔고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고 존은 7만 이엔 $500를 지불하고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어요. 이제 존은 본격적으로 석유 제국을 건설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이름을 스탠다드 오일로 바꾸고 새로운 파트너인 헨리 플래글러와 함께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플래글러는 존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훨씬 더 공격적이고 무자비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전쟁처럼 생각했고 적을 완전히 분쇄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죠. 1870년대에 접어들면서 석유 정제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존과 플래글러는 철도 회사들과의 비밀 계약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에리 철도 및 뉴욕 센트럴 철도와 비밀 계약을 체결해서 운송료를 75% 할인받는 조건을 얻어낸 거예요. 이 비밀 할인 덕분에 존은 가격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고 많은 경쟁사들이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다시 올려서 이전보다도 더 높은 이익을 남기는 잔인하지만 효과적인 전략을 구사했어요. 1873년 검은 목요일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존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그는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업체들을 체계적으로 인수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경쟁사가 석유를 생산하거나 포장할 수 없도록 모든 정제기계와 배럴을 독점 구매했고 철도를 통해 운송할 수 없도록 막았으며 운송료를 경쟁사에게만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런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경쟁사들이 파산 직전에 몰리면 존은 헐값에 그들을 인수했죠.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할 무렵 스탠다드 오일은 피츠버그 정제 용량의 절반 이상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존은 원유를 정유소로 운반하고 정제된 석유를 대도시로 보내는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이 파이프라인들이 미국 동부 해안을 거미줄처럼 덮으면서 사람들은 스탠다드 오일을 문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30대에 불과했던 존 디 록펠러는 이제 석유 정제업계의 확실한 왕이 되었지만 그만큼 적도 많아졌어요. 철도 회사들도 존을 경계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펜실베이니아 철도의 톰 스코는 존을 직접적인 경쟁자로 보았습니다. 존은 이를 전쟁 선포로 받아들이고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 중 하나였던 펜실베이니아 철도에 대한 전면 공격을 시작했어요. 펜실베이니아 철도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고 등유 가격을 대폭 낮춰서 경쟁사들도 따라서 내리게 만들었으며 다른 철도들과 협력해서 모든 운송료를 낮추도록 했습니다. 이런 공격에 펜실베이니아 철도는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 철도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이 시작되어 미국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노동쟁의 중 하나가 되었어요. 결국 톰 스콧이 항복 의사를 표시했고 존은 완전한 승리 대신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이 거래로 존은 사실상 미국의 주요 철도들을 모두 통제하게 되었고 석유 산업의 약 90%를 장악하면서 운송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존이 석유 정제업에서 90%의 점유율을 달성했을 때 토마스 에디슨의 전구 발명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존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수직 통합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어요. 지금까지는 정제 부문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석유 채굴부터 운소장, 유통까지 전체 공급망을 직접 통제하기로 한 거죠. 오하이오의 새 유전에서 나는 지독한 냄새가 나는 스컹크 오일을 화학자 팀을 고용해서 정상적인 석유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했고 자동차의 등장으로 가솔린이 귀중한 상품이 되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했습니다. 1893년 또 다른 경제 대공황이 닥쳤을 때도 존의 재산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는 스탠다드 오일의 일상 업무에서 한 발 물러나서 프레드릭 게이츠라는 침례교 목사를 고용해서 재산 관리를 맡겼어요. 놀랍게도 이 전직 목사는 뛰어난
뛰어난 투자 감각을 보여줬고 존의 아들 존 주니어에게도 투자와 협상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투자 중 하나가 미네소타의 메사비 산맥이었는데 이곳에는 북미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고품질 철광석 매장지가 있었거든요. 앤드루 카네기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큰 위기감을 느꼈지만 결국 존과 협상을 통해 카네기는 존의 광산에서 매년 최소 60만 톤의 광석을 구매하고 모두 존이 소유한 철도로만 운송하기로 했어요. 이후 JP 모건이 메사비 철광산과 카네기의 제철소를 하나로 합치려고 했을 때 존의 아들 주니어는 침착하게 협상해서 8,850만 달러, 현재 가치로 약 31달러를 받아냈습니다. 모건은 카네기의 철강 사업까지 통합해서 세계 최초의 10억 달러 기업인 US 스틸을 만들었지만 존은 이 회사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존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스탠다드 오일 주식의 약 30%를 소유하고 있었고 자동차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은퇴 후에도 계속 부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존과 스탠다드 오일을 완벽한 표적으로 보았어요. 특히 아이다 타벨이라는 기자가 매달 존과 스탠다드 오일의 어두운 역사를 폭로하는 기사를 연재하면서 대중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타벨의 아버지는 오래전 존의 무자비한 사업 전략으로 파산한 정유업자 중 한 명이었거든요. 루스벨트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스탠다드 오일을 적으로 만드는 전략을 택했고 재선에 성공한 후 그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1000건이 넘는 증거와 444명의 증인, 12,00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수집해서 대규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911년 5월 15일 연방정부는 스탠다드 오일을 해체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고 41년 만에 존의 제국이 41개의 독립된 회사로 분할되었어요. 아이다 타벨과 루스벨트 대통령 같은 존의 적들은 이를 승리로 여겼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의 해체가 오히려 존의 경력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사건이 된 거였어요. 회사가 분할되는 시점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유전이 발견되고 가솔린 판매가 등유를 넘어서면서 산업 전체의 초점이 바뀌고 있을 때였거든요. 존은 분할된 모든 회사의 주식을 받았는데 투자자들이 주식 가치를 거의 3배로 올려놓았고 이로써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가 되는데 가까워졌습니다. 존은 70세가 넘은 나이에 인생의 마지막 장을 자선 활동에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의 군인이라고 불렀고 인류의 이익을 위해 돈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1913년 존은 프레드릭 게이츠와 아들 존 주니어와 함께 록펠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그는 거의 1억 5천만 달러를 기부했고 앞으로 개인적으로 총 5억 4천만 달러를 더 기부할 예정이었어요. 록펠러 재단은 의학과 교육 분야에 집중해서 구충제, 말라리아, 수만염 치료법 개발로 수십만 명의 생명을 구했고 전 세계에 수백 개의 학교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존의 유산에 대해서는 복잡한 도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의 전기 작가가 말했듯이 존을 매우 문제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의 좋은 면이 나쁜 면만큼이나 극단적이었다는 점이에요. 마치 완전히 다른 두 명의 존 D. 록펠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는 부인할 수 없이 자선적이고 인도적인 면이 있지만 다른 쪽으로는 부패하고 무자비하며 잔인한 면도 있거든요. 존 D. 록펠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사실은 그가 역사상 가장 매혹적인 사업가 중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1937년 존은 9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